오늘 오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야산에서 난 불이 강풍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헬기와 소방차, 인력 500여 명이 투입돼 진화하고 있지만 건조한 날씨 속에 초속 6m가 넘는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오늘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황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해 2차례 반려됐지만 경찰은 이번 조사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내일 오후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성접대와 마약, 경찰 유착 의혹을 받는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이 대포 통장을 이용해 거액을 빼돌린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돈이 해외 폭력 조직에 흘러갔을 가능성까지 제기돼 경찰이 중국 등 해외 수사당국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오늘 김 전 차관 자택과 사무실, 건설업자 윤종철 씨 별장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 지원도 없이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해 인격살인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기획재정부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기재부 관계자를 불러 상임감사를 채용할 때 청와대 추천 인사에게 특혜를 줬는지 추궁했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인제 남면에서 난 산불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속 6에서 7m 안팎의 강한 바람 때문이라고 하는데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불이 난 곳은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지역입니다. 오후 2시 45분쯤에 불이 시작됐는데 4시간이 지나도록 아직 완전히 불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 시작된 불은 산 이곳 저곳으로 막 옮겨 붙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남면 남전리 지역 민가 마을인데요. 지금 소방차가 철수를 위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쪽 민가 지역에 피해가 많습니다. 창고 한 동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불에 탔습니다. 산불 신고를 받고 헬기가 곧바로 투입됐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임차 헬기 등 모두 11대의 진화헬기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산불 현장에 산세가 험해서 이 방제 인력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헬기 위주로 물을 뿌려서 불길 잡는 데 전력을 기울였고요.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남전 1, 2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는데요. 주민 30여 명은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물론 현장에는 집이 타는 걸 걱정해서 이동하지 않은 주민들이 무척 많습니다. 피해 면적은 약 10헥타르 정도로 추산되는데 화재 현장이 워낙 광범위해서 정확한 피해 면적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모든 소방 인력이 동원되는 산불 위기 대응 2단계가 내렸고요. 다행인 건 인근에 소양호가 있어서 진화에 필요한 물을 담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현재 강원 지역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산 정상 부근에 있는 불은 어느 정도 끈 상태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불을 오늘 중으로 끌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바람과 어둠이 관건입니다. 바람이 워낙 세고 이 어두워지면 헬기가 뜨지 못합니다. 이미 해가 진 상태죠. 헬기가 앞으로 20분 정도 뒤인 7시 20분 정도면 더는 뜨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방대원과 인제군청 직원 등 화재 진압 요원 500여 명이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혹 주불 진화를 완료하더라도 밤사이 뒷불 감시를 위해 밤새 대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인제 산불 현장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지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황 씨를 붙잡은 경찰은 최근에 불거진 봐주기 수사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인 황하나 씨.
봐주기 수사 의혹과 경찰 유착설에 휩싸인 뒤 두문불출하던 황 씨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아버지랑 친했던 경찰청장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마약 어디서 사셨습니까? 황 씨는 강남의 유명 클럽 등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2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게 오래전 일이라 입증이 어렵다며 모두 반려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황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2015년 필로폰 투약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 속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 씨를 붙잡았습니다. 늦어도 내일 저녁까지는 조사를 해서 혐의 의무가 밝혀지면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을 해야죠. 경찰은 국과수의 황 씨에 대해 마약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황 씨가 체포되면서 마약 혐의뿐 아니라 과거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참여했던 가수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미국에 있는 로이킴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서둘러서 귀국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준영 단톡방 멤버 로이킴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의 대화방에 음란물 사진 한 장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불법 촬영된 사진인지 로이킴이 직접 찍은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미국에 체류 중인 로이킴을 소환해 유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화방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가수 이종현과 용준영, 정진훈, 강인 씨와 모델 이철호 씨 등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경찰은 이종현과 용준영 씨는 참고인 조사를 마쳤는데 다른 사람은 아직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봐달라며 경찰관에 돈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 최종훈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적발을 봐달라며 200만 원을 건네려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최 씨가 음주 단속에 걸린 사실이 기사화되는 것을 막는 데 경찰관이 개입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이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거액을 빼돌린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돈의 행방을 쫓고 있는데 해외 폭력 조직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돼 각국 경찰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였던 이문호 씨와 이모 씨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버닝썬의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버닝썬 지분의 20%를 가진 타이완인 투자자 린사모의 측근 안모 씨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민 뒤 대포 통장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돈의 행방과 함께 승리가 범행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버닝썬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외국계 폭력 조직의 연루 의혹도 나오면서 경찰이 각국 경찰에 협조를 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의 다른 클럽 아레나의 공무원 유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국세청과 구청 공무원 등 7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아레나 관계자가 경찰관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나섰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네, 경찰은 특히 이 버닝썬에 중국 범죄단체 자금이 흘러들어왔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중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린사모라는 타이완 여성이 돈을 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이어서 보도합니다.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가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 투자한 돈은 2억여 원. 24억 원이 넘는 초기 클럽 운영자금 가운데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 20억 원이 넘는 돈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부분은 10억 원가량의 해외 유치 자금입니다. 린사모라는 타이완 여성이 돈을 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돈의 출처에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돈이 홍콩과 타이완에 거점을 둔 중화권 범죄 조직 삼합회 것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삼합회가 최근 가상화폐 기술을 이용해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완의 한 주간지가 린사모의 남편이 타이완 도박계의 거물이라고 전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당국은 이에 따라 중국은 물론 홍콩과 타이완, 일본 경찰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수사망이 해외로까지 확대되면서 클럽 버닝썬의 자금 흐름과 불법성 여부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사용할 상자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한 달 전까지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오늘 어떤 거 압수수색할 건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은 수사를 본격화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6년 전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전 차관을 상대로 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과 강원도 원주 별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윤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전 사건인데다 공소시효 문제까지 걸려있는 만큼 검찰이 재빠르게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이 금품이 오간 마지막 시점이라면 뇌물을 건넨 윤 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은 3천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윤 씨가 검찰 수사단 조사에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이번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이어 윤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과거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먼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청의 6년 전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단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도 포함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뿐 아니라 과거 성범죄 의혹 사건 수사 과정도 동시에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사이버 안전국 산하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의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사단은 지난 2013년 수사 당시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디지털 자료 상당수를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확보한 자료 3만여 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빠진 걸 확인해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찰청은 6년 전 김학의 사건 수사가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기 이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세세하게 따지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학의 사건 과거 수사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은 물론 경찰 단계부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경찰 조사에서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는 걸 봤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경찰은 계좌 추적이나 통신 내역 조회 등을 시도하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배우 이미숙 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속사 사이더스 HQ는 이 씨가 어제 고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고 장자연 배우의 재수사가 원활히 진행돼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진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획재정부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기재부 관계자를 불러 상임감사를 채용할 때 청와대 추천 인사에게 특혜를 줬는지 추궁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 사무관 이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감사 유모 씨와 수도권 매립지공사 감사 박모 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인사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환경부 관련 맞으시죠? 모르겠어요. 저는. 검찰은 상임감사 채용 절차상 기재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공공기관 상임감사의 경우 기재부 소속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각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고른 3에서 5배수의 후보자를 다시 2배수로 거릅니다. 이후 규모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공공기관 상임감사를 임명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청와대 추천 인사를 사전에 알고 인사 특혜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진이라 볼 수 있는 사무관을 넘어서 보고를 받고 의사 결정을 하는 위치에 고위 관계자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기관에 이어 기재부까지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 지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절차를 건너뛰고 KT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입수한 전 KT 인사 담당 김모 전부의 공소장을 보면 당시 담당자들은 사회 지도층이나 경영진의 청탁을 받고 일부 지원자들을 따로 관리해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전 전무는 지난 2012년 10월 서유열 전 사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말을 듣고 부하 직원들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은 입사 지원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진행 중인 공채 절차를 건너뛰어 온라인 인성 검사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성태 의원을 불러 딸의 채용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KT 특혜 채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수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부지검 아주 고약하게 나쁜 검사들이에요.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 내용을 파악을 한 거를 공표를 해요. 아니 이 사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 인격 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 겁니까? 제가요 국정감사고 뭐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예, 포함해서 피해 사실 공표와 관련된 그다음에 하나 더 다시 한번 안미연 검사 수사 안 합니까? 그건 안미연 검사 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놔둡니까? 이런 식으로 안미연이가 권성동 죽이고 남부지검이 김성태 죽이고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 정기직 채용과 관련한 업무 방해 행위는 지금도 시효가 살아있는 거죠, 장관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부분과 또 피해 사실 공표의 충돌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안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4.3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각종 민생개혁과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무거운 숙제를 안겨줬다면서 총선을 1년 앞두고 당 혁신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2곳, 기초의원 선거구 3곳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회의장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도 나름 선전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일 후보가 승리한 것은 노회찬 정신을 계승해 국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당내에서는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PK 민심이 돌아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심과 동떨어진 경제정책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연이은 선거 참패로 궁지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통영 고성을 수성하고 창원 성산에서 아깝게 패한 한국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믿고 표를 주실 수 있도록 민생정당, 대안정당, 싸워 이기는 정당으로 우리 당을 더욱 가열차게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당장 수정하라는 무거운 숙제를 내렸다며 정권 심판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3 보궐선거를 뒤로하고 여야는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추경안 등 핵심 현안을 놓고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자, 그리고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정의당. 한마디로 잔칫집 분위기인데요. 당장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꿈에 부풀어 있는데 정작 평화당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6석으로 돌아온 정의당 그리고 14석의 평화당.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을 떠올리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감정에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원 성산 시민들께서 대표님의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가라고 여영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도 정의당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5만 당원들은 비로소 탈당을 하겠습니다. 막판 역전으로 어렵게 이긴 선거처럼 대한민국 정치도 대반전을 이루겠다며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통과,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당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형탈 쓰고 브리핑을 실행에 옮겼고 고 노회찬 의원 묘소에 당선증을 바친 여영국 의원은 국회 입성에 감격을 전했습니다. 정치개혁 과제 등을 하루빨리 숙지하고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단디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서거로 이뤘던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지만 평화당과의 논의를 앞두고 양당 간 신경전도 빚어졌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는 평화당 의원은 뼈도 못 추릴 거라고 말하자 평화당에선 발끈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평화당 내부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과 예산 추진에 힘을 얻으려면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의당 존재감만 키우는 실익 없는 교섭단체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어 복잡한 기류가 전해집니다. 평화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정의당과 손을 잡을지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다시 6석이 된 정의당과 14석의 평화당이 결국엔 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율로 참패한 바른미래당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도부 일부가 손학규 대표의 거취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들어갔는데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만수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 성산에서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손학규 대표의 총력 지원에도 3.57%의 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민중당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결과에 선거운동 기간 창원에 상주했던 손학규 대표 역시 허탈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아무리 우리가 망했어도 그냥 망했으니까 우리 피해서 도망가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충격에 빠진 바른미래당은 당장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최악의 쓰라린 패배라면서 손 대표와 상의해 당 지도부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동반 사퇴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준석 최고위원도 필요하다면 당 지도부의 사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손 대표를 거세게 비판해 징계를 앞둔 이현주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제가 물러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자리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도부의 거취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도부는 저는 본인의 결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의 그런 것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손 대표 측 역시 보궐선거에서 비록 참패했지만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다시 보여줬고 정치개혁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사퇴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옛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들을 중심으로 당 노선 투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김부겸 현 장관이 내일 일정이 예정돼 있어 진 신임 장관의 임기가 모레 0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진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적격 사유는 높은 전문성과 정책 이해도, 또 부적격 사유로는 부동산 투기 문제와 지역구 이해관계자에게서 받은 고액 후원금 논란 등이 지적이 됐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비서실장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을 해 이같이 말하고 인사추천에 더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더 엄격히 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국회 노동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4월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투쟁 분위기 속에서 경사노위 안건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이후 2달여 만에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등 조합원 20여 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시작하며 민주노총 조합원이 드디어 100만 명을 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건 민주노총 간부들의 희생을 감수한 투쟁의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요건 하나, 최저임금 추가 계약을 막기 위해 전체 조합원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대중적 총력 투쟁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4월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경총이 요구하고 있는 단체 교섭권, 파업권 완화 입법 논의에 돌입하면 총파업까지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애초 일부 대의원들이 현장 발의 형식으로 경선회 참여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화보다 투쟁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발언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계속 추진하면 노정 갈등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 사전 조율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공감대가 만들어졌을지 주목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방미 임무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사전 조율이었습니다.
미국 측 상대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과 만나 회담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김 차장은 귀국길에 방미 성과를 묻는 질문을 받고 논의가 잘 됐다며 탑다운 방식으로 진전이 이루어진 비핵화 대화의 궤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미 국방장관 대행과 회담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났습니다. 넉 달여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 안보 채널이 총동원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종합해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선 핵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이 동의할 창의적인 방안 도출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지난달 청와대는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보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대북 특사 파견,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진위를 확인하고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시나리오가 가능해 보입니다. 한미 공조 균열 우려를 감안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서두르기보단 비무장지대 활용을 위한 지뢰 제거 등의 준비 작업을 북한의 호응을 이끌 마중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광산 관광 재개가 의제냐는 물음에 정상 간의 폭넓은 틀 속에서 여러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DMZ 평화 둘레길과 관련해 유엔사 측도 매우 긍정적이며 현재 유엔군 사령관의 공식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DMZ 둘레길은 유엔사와 계획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현장을 함께 방문해 준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페인이 오늘 진행된 한스페인 전략대화에서 마드리드 소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해 우리 측에 설명하며 필요할 경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스페인 측이 해당 사건에 대한 내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체제 2기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첫 경제 시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삼지연을 찾았는데 그간의 행보에 비춰볼 때 중대한 결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첫 경제 시찰 장소는 역시 삼지연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눈 덮인 코트를 입고 건설 현장 곳곳을 둘러본 지 반년 만입니다. 삼지연군 건설에서의 승전토성은 우리 국가의 위력, 경제적 잠재력의 과시로 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백두산이 있는 삼지연군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지역이자 아버지 김정일의 고향으로 선전되는 곳으로 지난 2012년 말 집권 이후 한 해도 방문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김 위원장이 삼지연을 다녀간 전후론 중대 발표나 큰 사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비핵화 노선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오는 11일 김정은 체제 2기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릴 최고인민회의를 전후로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대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주시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회적인 압박용으로 하노이 합의 실패 이후 비교적 말을 아끼며 내부 결속에 집중해온 북한이 북미 회담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세계 최초 이른바 꿈의 통신이라고 불리는 5세대 5G 서비스가 국내에서 첫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공식 개통이 내일이었는데 미국 통신회사가 일정을 앞당기면서 어젯밤 11시 전격적으로 개통을 시작을 했죠. 세계 최초 타이틀 경쟁을 벌일 만큼 각축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세계 첫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전파가 송출됐습니다. 세계 최초를 알렸지만 전용 스마트폰이 없어 기업용 서비스만 일부 가능했습니다. 이후 넉 달 만에 전용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5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열린 겁니다. 5G는 초고속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꿈의 통신으로 불립니다. 현재 4세대 LTE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20배가량 빠릅니다. 고화질 영화 한 편을 내려봤는데 1초면 충분합니다. 5G 서비스는 의료와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 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유입니다. KT가 현재 LTE보다 싼 월 8만 원의 5G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요금 경쟁도 불이 붙었습니다. 데이터는 완전 무제한이고요. 해외에 가시더라도 로밍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5G 상용화 첫 해 가입자 확보를 위한 이동통신업계의 마케팅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5G 인프라를 열고 VR, AR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VR, AR보다 훨씬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올 것입니다. 지난 2011년 4세대 LTE 상용화 이후 8년 만에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한동안 침체에 빠진 스마트폰 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보다 0.08%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전셋값은 0.2% 하락해 0.18% 하락한 지난주보다 낙폭이 커졌으며 지방은 지난주와 같은 마이너스 0.09%의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위기에 빠진 지방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건설협회는 전국 미분양 주택수의 약 87%가 지방에 집중돼 있고 특히 지역산업이 침체한 경남, 경북, 충남의 미분양 주택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축 지역을 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축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청약 통장 가입 이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져 전국의 어느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이후 맞는 5번째 봄. 이제 곧 있으면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날의 진실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당시 세월호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벌써 1년 전이죠. 세월호 참사를 과학적 근거로 추적한 영화를 만들었던 김지영 감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들 올해 그 4월 들어서 더욱더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제 5주기가 이제 한 12일 남았네요. 오늘이 4일이기 때문에. 네. 자, 영화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으시고 또 1년 지났습니다. 어떠세요? 좀 4월 16일 좀 남다르신가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보세요? 아무래도 남다르죠. 그 1년 전이죠.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났는데 그때 영화를 내놓고 사실은 좀 검찰 수사가 빨리 들어가길 바랬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서 좀 낙담도 하고 왜 이렇게 빨리 진척이 안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특조위가 새로 CCTV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왔고 네. 제가 특히 이번 5주기는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예. 영화는 1년 전에 개봉을 했지만 그 전부터 제작 기간도 길었고 직접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난관이 있었을 텐데 처음 그런 난관을 헤쳐나가야겠다, 영화를 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 세월호를 사실은 제가 어떤 깊은 관심을 갖고 해서 조사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네. 영화에서도 담겨 있지만 제가 부탁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특별법 이것이 좀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안 만들어줄지도 모르니까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언제죠? 정확히. 그게 2014년 한 여름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들어가서 사실은 특별법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려다가 조사를 하다가 세월호가 단순 해상 교통사고다라고 주장하면서 내밀었던 그때 그 자료 있잖아요. 항적 자료라고 그러죠. 이렇게 지도에 점 찍은 거 기억나시죠? 그것을 이제 핵심 근거로 그 당시 정부가 주장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아무래도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가서 보다가 사실은 지금 CCTV 문제보다도 항적 자료가 더 중요한데요. 보다가 이건 조작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그때 이미 2014년 여름쯤에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CCTV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충격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감정을 저는 2014년 9월, 10월쯤에 그때 느꼈던 감정이에요. 거의 사고 직후부터. 그렇죠. 직후죠. 그 같은 해니까요. 네. 그때 저 좀 늦게 뛰어들었는데 다른 분들보다는.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사실은 사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정부에서 발표한 게 맞을 것이고 다들 관심사가 왜 안 구했지? 왜 이렇게 안 구해졌지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포커스가. 의혹보다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에 지금은 침몰 원인도 드디어 의혹 과제로 정확히 들어갔지만 당시에는 다 그 구조 문제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만들다가 침몰 원인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침몰 원인을 처음 자료를 보다 보니 이건 조작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그 당시에 발견하고 이것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하게 된 거죠. 마침 또 5주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의혹이나 이런 진상규명들이 조금씩 이제 이루어지면서 미처 이 영화를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지금이라도 이 영화를 좀 찾아서 봐야겠다 이런 분들께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께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뭐 앞서 조금 설명하셨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영화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 세월호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고 추적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는 게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단순 해상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내밀었던 핵심 자료가 AIS라는 거였어요. 그 AIS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정부가 항적 자료 이런 말도 되게 생소하니까 AIS 그러니까 더 생소하니까 되게 낯설게 느끼세요. 근데 그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사실은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내비게이션 데이터예요. 배에도 내비게이션이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에서 세월호가 그날 밤부터 사고 순간까지 가면서 자기 위치를 계속 그 내비게이션에 떴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배는 통신 장비를 옆에다 붙여서 그걸 계속 날려주게 돼 있어요. 송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부 기지국이라는 데서 받아서 저장을 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자료들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것이 과연 맞냐, 정부가 말한 것이 이 데이터에 정확히 나타나 있는가를 살펴보다가 저희 영화에서 정확히 결론을 내리는데요. 네. 그것은 그 세월호에 달린 내비게이션 안에는 프로그램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네. 그 프로그램, 세월호 내비게이션이 만들 수 없는 데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내비게이션 절대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알게 되니까 그럼 애초에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항상 모든 기기에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맞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하고 완전히 어긋난 자기 멋대로의 데이터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본 순간 프로그램이 만들 수 없다면 지금 얼마 전 기자 그 회견에서도 특조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추론의 영역이지만 조심스럽게 추론을 한다면 이건 누군가에 의해 데이터를 만진 게 아닐까? 누군가 데이터를 수정해놓고 기계에서 나온 것처럼 세월호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온 것처럼 이 자료를 발표한 게 아닐까? 근데 감독님, 그 영화를 보니까 오직 팩트로만 전하겠습니다라는 구호가 있더라고요. 뭐 문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건 추론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그 과학적 근거로 팩트로 접근하겠다 이런 사실 설명이잖아요. 어떤 근거로 이런 결론들이 나온 건가요? 제가 그 조사가 사실 3년 정도 이렇게 길어진 네. 원인이기도 한데요. 그 세월호 유가족 중에 이제 그 가족협의회 그 진상분과 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특별조사위원회 1기 그리고 이 선체조사위원회가 얼마까지 있었잖아요. 그때를 겪으시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그런 국가위원회가 뜨면 그 거짓말하는 전문가들이 젤리처럼 이렇게 똘똘 싼대요. 그러니까 조사원들이 이분한테 이 전문가한테 가서 묻고 전문가한테서 물을 때마다 계속 거짓말을 나중에는 결국 거짓말로 드러나는 얘기들을 계속 해주니까 그 진상 규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나중에 보면 규격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해줬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전문가에 의존해서는 진상 규명에 다가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뭐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직접 제가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돼야 됐죠. 왜냐하면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예,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항적 자료, AIS의 항적 자료 데이터가 좀 달라진 부분을 발견을 하고 그 부분에 포착을 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또 1년 전이죠. 1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바로 1년 뒤에는 세월호 CCTV 증거 자료가 조작된 정황이 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유가족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잠깐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서는 단단히 잠금 장치가 돼 있어서 수거가 된 것이 불과 35분 만에 걸쇠가 부러지고 이 돌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커넥터가 달려 있다면 여기 달려 있어야 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정밀하게 영상 분석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정황상 커넥터로는 확정할 수 없는 이 한 개 정도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함께 국정원, 기무사, 해군, 해수부, 해경 등 관련 기관 부처와 관련자들이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사와 수사에 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요구합니다. 네, 지금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 아무래도 좀 민감한 사안이고 또 조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답변하시기 좀 어느 선까지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이번 발표 내용과 그 감독님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지적하신 AIS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좀 얘기가 나온 게 있는지 특조위에서 아무래도 그 지금 특조위가 바뀐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발표를 통해서 결국 많은 분들이 설마라는 이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이제 편견도 좀 버리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기쁜데 이 CCTV 이 조사에서 결국 바꿔치기 됐다는 정황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진짜와 가짜를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특조위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케이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데이터도 과연 조작했느냐
영상 데이터까지 조작했느냐 이거에 대한 지금 추가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와 별도로 또 지금 AIS 조작 여부도 이게 저기 과제입니다 지금. 그래갖고 그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그 특조위에서도 지금 AIS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저희 영화에 나온 내용도 다 검증에 아마 들어가는 지금 중이고요. 영화도 이번 조사에 좀 반영을 한다. 아무래도 영화에서 나온 게 사실은 영화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영화 내용에서 AIS에서 나오는 내용은 정확히 그 AIS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국제 기구에서 아예 정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맞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제시한 어떤 의혹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이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짜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약간의 버그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지멋대로 넣지도 않은 프로그램대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도 저희들이 그 AIS에 관련된 교수님도 사실은 찾아갔었어요. 네. 예. 좀 쉽게 설명을 해보죠. 그러니까 차량 내비게이션이라고 비교를 한다면 네. 실제로 차량이 움직여야 내비게이션의 데이터가 축적이 될 텐데 움직이지도 않은 내비게이션에 어떤 허위의 이동 경로 혹은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인위적으로 돼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그 AIS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핸드폰 같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송수신 장비를 내비게이션에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세월호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데이터가겠죠. 밖으로 전송되겠죠. 예. 그걸 이제 수신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세월호가 달렸으면 그 달린 기록들이 계속 정부 흔적이 뜨겠죠. 서버에 다 저장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저장된 데이터를 열어보니 그것은 세월호에 있는 장비에서는 만들 수 없는 데이터의 단서들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 누군가 네. 데이터를 손댔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 감독님의 그날 바다는 지난해 개봉이 됐고 마침 또 이제 5주기를 맞아서 다른 영화들도 이른바 상업 영화들도 좀 개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좀 지켜보시면 상업 영화는 또 다큐멘터리 영화와 다르게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상업 영화는 제가 영화인들 만났을 때 네. 부탁드렸었어요. 어떤 영화사 대표님들한테 세월호 영화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2편씩이나 나오고 그래갖고 저는 매우 좋죠. 네. 계속 세월호는 아마 진상 규명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이번에 많이 CCTV 때문에 충격받았다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진상 규명이 특히 검찰 조사가 들어가다면 더 충격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마 거기서 더 영화인들이 다루어야 될 많은 사건들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아직 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상업 영화로 좀 나오기는 아직 이른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부분들을 저기 지금 나오는 영화 속 주인공들도 좀 의식을 하고 계시던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다는 안 그렇지만 단순 해상 교통사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세월호에 관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거나 세월호가 언급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참사라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타이타닉 같은 것은 계속 영화가 나오잖아요. 수 생애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참사 사고라고 하면 그게 영화화되는 게 뭐가 그렇게 반대하고 세월호의 세자만 거론하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유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감독님의 과거 다른 작품을 보면은 이제 과거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영화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후에 다른 이슈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들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그 백년전쟁이랑 그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초반에 한 6부작 정도로 생각해서 갔기 때문에 그게 일부만 나온 상태라서 그 후속편도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은 또
먼 얘기하지 말고 좀 다급한 얘기를 다뤄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갖고 좀 고민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세월호가 교통사고, 해상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좀 문제 제기했던 김지영 감독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끝으로 혹시 관객, 아직 못 보신 분들께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간단히 한 30초 드릴 테니까요. 네. 30초요? 네. 가능하다면 제 영화를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건 뭐냐면 수많은 조작과 은폐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관심 속에 지금 방치돼서 안 알려졌을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편견을 버리시고 보시면 상식의 눈으로 보시면 세월호 진상 규명의 핵심이 보이실 겁니다. 꼭 네. 영화 좀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바라보고 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산간에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건조경보와 강풍경보가 동시에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소형 태풍급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 지방에는 강풍경보까지 추가됐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서 기록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0m를 넘었습니다.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위력의 강풍입니다. 소형 태풍급 위력을 지닌 바람은 태백 산맥을 넘으며 더욱 세지고 더 건조해집니다.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는 국지적 강풍, 양간지풍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남쪽의 고기압이 북쪽의 저기압이 자리 잡은 가운데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며 점차 고온 건조해집니다. 특히 이 바람이 산의 경사면에서 영동 지방을 불어 내려가면서 태풍급 바람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양간지풍이라 부릅니다. 1996년 고성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그리고 천년고찰 낙산사가 소실됐던 2005년 양양 산불 모두 이런 양간지풍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습니다. 내륙도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과 인천, 중부 서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북과 인천, 충남 태안 등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강풍은 밤사이 더 악화해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은 대기가 여전히 건조하겠고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에서 벗어나는 낮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는 중부지방에,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단비가 내리며 산불 위험이 조금 누그러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 보디빌더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근육을 키웠다고 고백한 이른바 약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인데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임의로 용량까지 정해 판매하며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 곳곳에 약들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 근육 형성과 근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스테로이드와 부작용 개선제들입니다. 2만여 개 제품, 무려 10억 원어치입니다. 국내에선 의사 처방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해외에 단골 약국까지 두고 정기적으로 들여왔습니다. 이거 목적이 뭐죠? 근성장 쪽상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이건 제가 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들여온 약은 메시지나 SNS를 통해 팔았습니다. 주 고객은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 단기간에 몸짱을 꿈꾸는 일반인. 거래는 단속을 피하려고 가상화폐나 현금으로만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스테로이드 디자이너도 동원됐습니다. 업계에선 개인별 맞춤형 주사로 유명하다는 이모 씨로 매일 몇 회나 스테로이드를 쓸지, 어디에 주사를 놓아야 할지 문자나 SNS로 가르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뒷거래된 스테로이드는 3년간 수십억 원어치나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약을 써서 몸을 키운 한 보디빌더가 자신의 사례와 오남용 위험성을 알린 뒤 이른바 약투가 이어지면서입니다. 스테로이드 제대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성기능 장애라든가 여성의 유방암, 간암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아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로 12명을 입건하고
관련 제품들을 압수했습니다. 또 드러나지 않은 불법 유통 사례도 많다고 보고 헬스클럽이나 대학가 등에서 단속과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전자담배 흡연자들에게 발작 증상이 잇따르자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전자담배 폭발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전자담배 흡연자가 발작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속속 보고돼 그 연관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해 발작 증상을 일으킨 사람은 35명이며 10대 등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자담배를 몇 모금 마시자마자 발작을 일으킨 경우도 있고 흡연 뒤 하루가 지나 발작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FDA는 수집된 사례들은 자발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발작 증상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부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 한갑 분량에 해당하는 니코틴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콧 고틀립 FDA 국장은 발작 증상의 원인이 전자담배 흡연 때문인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는 상태라면서 하지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텍사스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폭발 사고에 따른 경동맥 파열로 숨졌고 지난해 5월에도 30대 남성이 전자담배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 이후 200건이 넘는 전자담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FDA는 전자담배와 관련해 부정적인 경험 사례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발작 증상이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보건당국에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지난 1일 첫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양 A대학병원에서 환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병원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 가운데 16명은 이 병원 의료진이고 2명은 입원 환자입니다. 안양시는 홍역 항체가 없는 병원 의료진을 업무에서 뺐으며 병원 운영 문제는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요즘에 자동차에도 작은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9개를 조사해봤더니 4개가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차에서도 창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요즘,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기 정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9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4개가 성능 미달로 나왔습니다. 소형 공기청정기의 성능 기준은 1분에 최소 0.1 세제곱미터 공간을 정화해야 하는데 5개 제품은 이 기준을 넘긴 데 반해 4개 제품은 기준에 훨씬 못 미쳐 사실상 공기 정화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을 충족한 5개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했던 내용과 다시 비교하면 3개 제품은 광고보다는 정화 능력이 떨어졌고 2개 제품은 광고보다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폼 알데하이드 같은 휘발성 발암물질과 악취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성능은 불과 2개 제품만 기준치를 만족했고 7개 제품은 제거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또 한 제품에서는 필터에서 과거 가습기 살균제에서 중증 폐질환을 일으켜 문제가 됐던 유해물질이 검출됐는데 업체가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유통된 모든 채널에서 판매 중지 및 전량 회수 조치를 진행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전량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음이온을 만들어 정화하는 방식의 3개 제품은 기준치 이하이긴 했지만 오존이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된 차 안에서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BMW 코리아가 지난해 차량 화재로 인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리콜을 94%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1차 리콜은 10만 6천여 대 가운데 96%를, 2차 리콜은 6만 5천여 대 가운데 91%를 마쳤습니다.
현역 육군 소령이 대통령을 만나겠다면서 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 동문서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앞 도로 한복판이 온통 차단벽으로 가로막혔습니다. 경비대원들이 초소주의를 분주히 살핍니다. 현직 육군소령 46살 김모 씨가 한밤중에 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다 붙잡힌 겁니다. 김 씨는 앞서 오후 5시쯤에도 청와대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5시간 가까이 지나 또다시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청와대 측이 반대편 길목을 막자 김 씨는 처음 들어갔던 이 길목을 통해 돌진한 겁니다. 김 씨 차량은 차단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려 달아나던 김 씨는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김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내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문서답하고 혼잣말하고 그럼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뭐 그래서 안 했죠.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전역 예정자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들었다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돼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체포 6시간 뒤 김 씨를 군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50대 아이 돌보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대가 상습적으로 있었고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며 재취업할 경우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소속인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를 최근 15일 동안 3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주운 신분증으로 차를 빌려 몰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갔던 뺑소니범이 4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잡고 봤더니 전과 무려 30범, 또 다른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승용차 한 대가 길에 서 있던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그대로 달아납니다. 30살 박모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겁니다. 우당탕 소리가 났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사고 나는 소리라고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야 이렇게 나중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운전자 박 씨는 사람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달리다 이곳에 피해자를 떨어뜨린 채 달아났습니다. 20m 가량을 차에 매달려 가다 떨어진 피해자는 뇌진탕 증세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수배해 넉 달 뒤 충남 보령의 한 항구에서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10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또 사기 행각 등을 벌인 전과 30범이었습니다. 박 씨는 주운 신분증으로 차를 빌려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다음 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습득한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려서 무면허로 운전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범행을. 경찰은 박 씨를 도주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석 달 전 배를 고치러 나갔다가 실종이 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인천 남항부두 부근 바다에서 63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수리업자인 박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배를 고치러 부두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박 씨가 부두에 세워져 있던 선박 사이를 이동하다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청의 운영 성과 평가 절차가 부당하다면서 평가 일정 연기와 평가 기준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탈락 근거를 만들려는 위장된 평가 계획으로 평가 기준에 법적인 근거도 없고 공정성과 형평성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반고 전원의 피해는 학생한테 돌아갈 것이라면서 재지정 평가를 연기하고 평가 기준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는 서울시 교육청 앞 집회에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부산시의 예산을 감시하는 시의원이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전문성이 없고 로또나 마찬가지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해당 시의원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 예산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호 의원이 깜짝 놀란 일이 있다며 발언을 시작합니다. 다 아름아름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한 어떤 직분입니다. 특별한 또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업종입니다. 환경미화원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자신보다 많은 급여를 문제 삼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한 100몇십만 원 받는 줄 알았는데 연봉 6,500을 받는다니까 좀 놀랐습니다. 저희 그 시의원 급여보다도 월 한 1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은 부산시가 잘못된 임금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며 굴욕적인 계약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급기야 환경미화원은 신의 직장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로또 인사고요. 그다음에 로또 자리입니다. 저거는 신의 직장입니다. 저 환경미화원이 저런 대우를 받는다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환경미화원 노조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새벽과 야간,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 것은 고려하지 않은 데다 환경미화원은 전문성이 없다는 발언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이 의원은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처우가 더 열악한 계약직 환경미화원도 있다며 의회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언급하지 못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환경미화직이라도 이제 어디 소속돼 있냐에 따라서 이제 양극화가 발생한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귀족 노조가 어려운 노조를 위해서 좀 양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차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의 사과를 노조가 받아들이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발언을 비판하는 의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무료 가상화폐 등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거액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가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21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코인 업체 대표 등 10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회원 5만 6천 명을 모집해 가입비 명목으로 2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전문 지식이 부족한 퇴직자나 주부, 노인 등이 피해자였으며 새 회원을 데려오면 한 사람의 수당으로 6만 원씩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렸습니다.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다려봐라. 뭐 상장되면은 뭐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대표자들도 보니까 뭐 자기 차가 뭐 포르쉐인데 이거 대박 치면 코인 해서 대박 치면은 뭐 외제차도 끌고 다닌다. 그런 농담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믿었었죠. 일본 국토교통성의 차관급 부대신이 아베 총리의 지역구 수건 사업을 알아서 챙겼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서둘러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에서는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일 스카다 이치로 국토교통성 부대신이 큐슈 북부 기타 큐슈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연설합니다. 安倍晋三総理から、麻生副総理の地元でもある北九州への道路の事業が止まっとるわけですよ。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 지역구 수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을 불쑥 꺼내더니 이를 자신이 해결했다고 자랑합니다. 再スタートをするためには一旦国で調査を引き取らせ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て、この新年度の予算に国で直轄の調査計画に引き上げました. 실제로 지난해까지 조사는 지자체가 주도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조사 주체가 정부로 격상되고 조사비 4억 원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스카다 부대시는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가 지역구 사업에 대해 직접 말하기 어려운 만큼 자신이 알아서 챙겼다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それは総理とかですね、副総理がそんなこと言えません。私すごく物分かりがいいんです。すぐ忖度します。 도로사업 주무부처 부대신이 총리와 부총리 지역구 사업을 스스로 챙겼다는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스카다 부대신은 서둘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며 공개 사과했지만 야당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恥ずかしくて、副大臣なんて続けていられないのが普通だと思うんですが、やめてないことにびっくりしています。 하지만 아베 총리는 엄중한 주의를 주었다면서도 사퇴시킬 생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そのことを肝に銘じて職責を果たしてもらいたいと. 총리와 부총리 지역구를 챙겼다면 국가 예산을 제멋대로 쓴 셈이고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역 주민들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도 빠져나갈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여당 내에서조차 스카다 부대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잠정 합의안 내 윤곽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2025년까지 합의 이행 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3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2025년까지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의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대두등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만큼 늘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합의 사항을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중국이 이를 어길 경우 미국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등 강제 이행 장치가 없는 약속은 중국 측에서 2029년까지 이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일 백악관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중국의 류오 부총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시기는 여전히 조율 중이지만 이르면 고위급 무역 협상이 끝나는 현지 시각 4일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장치와 무역 전쟁 과정에서 양국에 부과한 관세 철회 여부가 최고 난제로 남아있어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배 씨가 국가에 의한 강제 집행을 허용하지 말라고 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 씨는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문화재청이 지난 2017년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문화재 은닉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하자 국가를 상대로 청구 이의에 소를 냈습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회수하는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배 씨가 상주본을 스스로 반환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배 씨가 상고할 수도 있는 만큼 최종심 결과까지 기다린 뒤 상황에 따라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경찰청 관련 정보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경찰 답변이 없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외압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없었다. 총장은 그렇게 답변이 됐었습니다. 외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무혐의 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제 질의였더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요? 부정을 하지 않았고요.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더 하시나요? 아닙니다. 경찰 수사 외압 의혹은 없었다라고 답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현재 의원의 발언이죠. 제가 들은 거는 그대로 제가 적어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했다. 우리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 라는 것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자들의 진술입니다. 이것이 청장의 답변이에요. 행간의 뜻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라고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화를 뭐 어디서 받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경찰이 외압이 있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거는 각자가 판단하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워딩을 읽어드린 겁니다. 물으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외압이 없었다니까 하면서 난리를 쳤죠. 외압이 없었다니까 하면서 난리를 쳤죠. 왜 외압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냐 하면서 야단이 난 거죠. 네. 파란 하늘과 바다를 끼고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시작이 되는 가칭 평화 둘레길입니다.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DMZ가 세계 코스로 민간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방문객이 철책에 설치된 통문 지나서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려면 유엔사 승인이 필요한데 유엔사 역시 긍정적인 입장으로 공식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고 하죠. 둘레길의 정식 이름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이달 중에 선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걷기로 체감하는 평화, 다만 생태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인 만큼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할 것, 그리고 안전 보장이 관건입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그야말로 화재의 비상입니다.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도 발효 중인데요. 이렇게 건조함이 심해지면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강풍특보도 발효됐습니다. 초속 20-30m의 매우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을 금지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불을 사용한다면 꺼진 불씨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에 비 소식이 간절한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지역에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겠고 다른 지역은 구름만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또 내일 황사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6도, 광주 6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9도, 광주 18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중부지방에, 휴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